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이혼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방끈 길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인생에 있어서 가방끈 길이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저는 대학생 때 임신해서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결혼 생활 내내 학식 교양을 넘치도록 좋아하는 시어머니에게 미치도록 시달렸어요.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 할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답니다. 결혼에는 한 번 실패했지만 인생에는 실패하지 않은 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년 선배였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듬직하고 자상하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저는 짝사랑하는 처지였어요. 남편이 제 첫사랑이었죠. 그냥 아는 사이로만 지내면서 고백도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당시 저희 집은 2층 집에 살면서 1층에는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었지만 동네에서 그래도 입소문이 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 부르곤 했죠. 부모님이 서로 존댓말을 쓰실 정도로 사이가 좋고 외동딸인 저를 끔찍이 아껴주며 키우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뭐든 다 들어주는 부모는 아니었지만 저한테 필요하거나 제가 꼭 하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해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크게 과외를 받거나 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았고 운동이든 뭐든 다 잘했어요. 승부욕이 있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물러터진 데가 있어서 친구들한테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를 닮은 거였어요. 저희 아빠는 예전부터 사람이 무르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는데 저도 아빠의 그런 성격을 물려받아서 싫은 소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아빠가 친구한테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우리 집과 식당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마련한 재산을 홀랑 날려버린 거였어요.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낳는 신세가 됐습니다. 빚 도촉장들로 가득 찬 지하방에서 나와 학교로 가는 심정은 처참했어요. 엄마는 남의 집 일을 하며 마음고생을 하느라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상하고 손이 거칠어지는 게 보일 정도였고 아빠는 집에 잘 들어오질 않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태껏 열심히 살아온 두 분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고 모든 걸 포기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축제다 뭐다 밝고 행복하기만 한데 제 주위에만 회색 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업에도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뭘 해야 하는 건가 생각만 들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학생회관 앞 자판기 앞에서 저도 모르게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좋아하던 선배가 거기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냐면서 저를 벤치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코코아를 뽑아줬어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때까지 누구한테도 힘든 내색을 하지 못했던 저는 쏟아내는 슬픔과 걱정, 억울함,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 같은 것들을 털어놨어요. 선배는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제 등을 토닥여주더라고요. 그날 마셨던 코코아 맛이 오래도록 생각날 정도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 중 하나였어요. 그날부터 선배는 제가 밥을 먹었는지 또 혼자 축 처져 있진 않은지 저를 살피고 살뜰하게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주고 과제도 챙길 수 있게 물어봐주고 과 모임에서 소외되지 않게 꼭 저를 챙겼어요. 나중에 보니까 남편은 그렇게 누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저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괜한 입술만 달싹이곤 했어요.
과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신 날,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선배의 팔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했어요. 선배랑 떨어지기 싫다고요. 결국 우린 연인이 됐습니다. 저는 선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뭐든 선배가 챙겨주다 보니 선배가 없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정도였어요. 너무 많이 기대서였을까요? 사귄 지 1년 만인 2학년 가을에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리가 늦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을 땐 이미 3달이 넘어 있었어요. 망연자실했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아직 졸업하려면 한참 남았고 저희 집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쉬어야 했지만 남편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취직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저희는 부랴부랴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조촐한 식사로 대신한 다음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시댁은 24시간 국밥집을 하고 있었어요. 시댁은 처음부터 저를 안 좋아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면전에 대고 막말을 하는데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더군요. 첫날부터 단단히 잘못 걸렸다는 촉이 오고 머릿속에 비상벨이 왱왱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아이가 생겨버렸는데요. 결혼을 해버렸는데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 앞길이 탄탄대로일 텐데 너 때문에 내 금쪽 같은 아들 발목이 잡혔다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 마친 걸 가방끈이 짧다고 표현하며 툭하면 구박하기가 일쑤였죠. 학식 있고 교양 있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지 툭하면 자기네 집안은 훨씬 더 좋은 집안의 교양 있는 며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없는 데서도 툭하면 제 흉을 봤어요. 시아버지나 친척들에게 베어먹지도 못한 애가 우리 집안에 맨몸으로 오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하소연하는 걸 여러 번 들었죠. 저는 아들을 낳자마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시부모네 식당을 도와줘야 했어요. 식충 취급하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피덩이 같은 아기를 업고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집안일을 해야 했는데 너무 바쁘고 눈치가 보이니까 그게 너무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네가 무슨 큰일을 한다고 힘들다고 야단이냐면서 야단법석을 떨며 면박을 줬어요. 집에 들어왔으면 시아버지 잠자리도 봐드리고 집안일을 챙겨야지. 어디 새파랗게 젊은 것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 안에 틀어박혀? 못 배워먹은 티 내는 거냐? 가방끈이 짧으면 노력이라도 하라고 했지? 어머니, 저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늘 지훈이 아파서 병원에 뛰어갔다 왔잖아요. 저도 지금 열이 나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누워있다 할게요. 으이그, 그러게. 저렇게 복 없이 생긴 애들은 꼭 생긴 대로 논다니까. 그러게 저렇게 복 없는 애가 우리 아들 발목을 잡게 내버려뒀으니 원. 손주 새끼 봐서 참지. 애미라고 있는 게 없는 집에서 못 배워먹어 교양 없는 티를 팍팍 내니 애까지 닮을까봐 걱정이다. 걱정.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대들지는 못하고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끔찍이 아껴주던 남편은 네가 시어머니에게 맞춰야 한다면서 하나도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왜 자꾸 나한테 가방끈이 짧다고 하시는 거야? 내가 무슨 가방끈이 짧아. 나 우리 학교도 수석으로 입학했고 내내 꽈탑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 잘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하는 말씀이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어머니가 예전부터 나를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어 해서 그래. 어릴 때부터 노래를 불렀다고. 우리 결혼할 때 너네 집에서 아무 지원도 못 받은 건 사실이잖아. 조금만 참으면 어머니도 다 이해하실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만 있잖아. 언제까지 저렇게 막말하시는 걸 참아야 해? 우리 어머니 그렇게 나쁜 분 아니야. 두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거 하나 이해 못해줘? 가진 거 없이 결혼한 우리 탓이라고 생각해야지 뭐. 애를 나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내가 학교도 못 마치고 결혼한 게 내 탓만은 아니잖아. 아기 가지고 결혼한 게 무슨 죽을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무슨 나를 죄인 취급하시려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보라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따지는 성격 아니었잖아. 어른들 하시는 말에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나 취직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몰라? 취직 준비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식당 일도 안 도와주고 애도 하나도 안 보잖아. 아까 말했듯이 애를 나 혼자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전부 다 뒤집어 써야 하는데? 뒤집어 씌운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얘가 진짜 갈수록 말 조심해. 내가 나 혼자 편하자고 이 고생하는 거야? 다 너랑 우리 지훈이 데리고 잘 살아보려 그러는 거잖아. 안 그래도 힘든데 왜 너까지 찡찡거려?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 효자라서 고생하는 어머니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한다고 알아서 남편을 헤아려주고 노력했죠.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힘든 건 귓등으로 듣던 남편은 취업 스터디 모임에서 여기저기 온갖 오지랖을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힘든 애들 고민 상담해준답시고 돌아다니고 발벗고 뛰어다니며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었죠. 저는 과 친구들과 연락이 다 끊겨서 몰랐다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밖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춰주고 다닌 보람이 있었는지 남편은 진짜로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제 동기들이 취직 준비를 하고 좋은 데 취직하는 동안 저는 뒤처지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동기들이 좋은 데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걸 보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휑해지는 느낌을 받곤 했죠. 점점 사회인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기들에 비해 제 모습이 초라해서 동기들이 연락해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었고 예쁜 아이가 있다는 것에 만족하려 했어요. 아이가 말을 하고 걷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걸 보면 또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기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커리어우먼이 꿈이었는데 왜 그런 소박한 현실에 만족하고 구박대기 노릇을 감내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황에 적응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애가 3살이 되던 해에 남편 형이 뒤늦게 결혼한다고 신부감을 데려왔어요. 그 집은 큰아들을 어떻게든 판검사 만들려고 애를 써왔더군요. 사자 들어가는 걸 워낙 좋아하는 집이니까요. 아주버님은 사법고시 폐지되고 로스쿨 준비로 몇 년을 또 허송세월하다가 30이 훌쩍 넘겼죠. 그래도 연줄이 있어서 30 중반에 대형 로펌 경영지원실에 취직을 했어요.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대학 교수라는 거였어요. 듣고 보니 교수는 아니고 어느 지방 대학 강사였죠. 그래도 젊은 여자가 박사 학위까지 있는 데다 대학에서 강의까지 한다니 교양 학식 좋아하는 시어머니 입이 다 찢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 직업뿐 아니라 집안도 금융정보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부자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였죠. 예비 형님이 강의한다는 대학이나 그 집안이 운영한다는 금융회사나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데였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게 돈돈거리는 집안이니 아주버님이 그런 집안 여자랑 결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 집안은 처음부터 돈을 아주 물쓰듯 쓰더군요. 한 번은 형님이 그냥 우리 집에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김치 냉장고가 오래됐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로 새 김치 냉장고가 배달되는 게 아니겠어요? 부자는 다르긴 다르구나 하면서도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놈의 돈이 뭔지.
시어머니는 대놓고 큰며느리만 보면 뭐가 필요하다, 뭘 새로 사야 한다고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의 씀씀이에 비교해 저를 더욱 가차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역시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우리 큰 며느리는 하고 다니는 것부터 말투까지 어쩜 저렇게 귀티가 나는지. 이번에 큰애가 바꿔준 소파가 이게 글쎄 이태리제 가죽이래요. 우리 큰아들이 판검사는 못됐어도 와이프 복은 있지 뭐냐. 내가 큰 며느리만 보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니까. 어머니 얼굴이 요즘 활짝 피셨네요. 그에 비해 작은 아들은 에휴, 도대체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데 취직시키면 뭐하냐? 저런 여자랑 사는데. 죽 써서 개 줬지 뭐. 너 이태리제 가죽 만져봤어? 네 형님 덕에 여기 앉아볼 수 있는 걸 행운으로 생각해라. 저는 거기 앉을 시간도 없어요. 큰애는 이렇게 집안에 도움이 되는데 너는 도대체가 집에서 하는 게 뭐냐? 시집 올 때 땡전 한 푼 없이 왔으면서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가 염치 없는 것도 집안 내력인지. 애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동서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애 키우는 게 무슨 유세 부릴 일이야? 지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있어. 요리를 잘해? 그렇다고 돈을 잘 벌어와. 아니면 뭐 교양이 있어서 애를 영재로 키워? 그러면서 맨날 힘들다. 우리 때는 애 키우면서 밭도 갈고 집안 어른들까지 모셨어. 엄살 부리지 말라 이거야. 그게 다 가방끈 짧은 티를 내는 거라니까. 어머니, 제가 무슨 가방끈이 짧다 그러세요. 오빠랑 똑같은 대학에 제가 성적도 훨씬 더 잘 나왔는데. 성적 잘 나오면 뭐해? 네가 지금 그 잘난 성적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성적 잘 나와서 애를 잘 키워? 식당 일을 잘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해. 나가서 땡전 한 푼 벌어올 수 있어? 네 형님처럼 가서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 시어머니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도 저한테만 일을 시켰어요. 큰 며느리는 학생들 가르치느라 바쁘니까 집에 와서는 쉬어야 한다면서요. 형님 네애가 집에 올 때마다 한우며 명품이며 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오니까 아예 손님 취급을 하더군요. 저를 집안의 일꾼, 노예 취급하는 거랑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큰며느리가 명절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도 흔쾌히 보내줬어요.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명품 선물을 사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 가는 걸 반겨하는 눈치였어요.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면서 애까지 보느라 음식 냄새 배고 김치 국물 묻은 옷을 입고 다니는 제 모습에 비해 형님은 명품으로 휘감고 다녔죠. 시어머니는 그걸 또 비교해서 저를 깔아뭉갰습니다. 너는 네 형님 좀 보고 배워라. 저 스카프 좀 한번 봐. 하기는 저렇게 우아한 거는 아무나 소화할 수도 없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나이가 5살 많은 큰애보다 늙어 보이고 후줄근해하냐? 에그 젊은 애가. 너도 거울 좀 보고 좀 꾸미고 다니고 그래라. 남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우리 형우가 밖에 나가서 너 때문에 창피하면 어쩌려고. 채통이라는 것도 모르니? 하기는 품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을 테니. 어머니, 제가 꾸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루가 36시간이라도 모자란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5만 원짜리 윗돌이 하나 사왔다고 며칠 동안 뭐라고 그러셨잖아요. 옷도 못 사고 미용실 갈 시간조차 없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꾸미고 다녀요. 저라고 뭐 안 꾸미고 싶어서 안 꾸미는 줄 아세요? 친구들 예쁘게 하고 좋은 데 놀러 가는 거 보면 저라고 안 부러운 줄 아세요? 저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어디다 대고 버르장머리 없이 말대답이야? 한시라도 못 배운 티를 안 내면 곧불이 나지. 그럴 때마다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고 마음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어린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 매번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들고 온 내 죄다 하고 생각하려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순진하고 바보 같았죠.
그저 좋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였어요. 이미 도를 넘어섰던 시어머니의 막말은 더 심해져서 아이한테까지 미쳤어요. 전부터도 툭하면 애가 지엄마 닮아서 못났다는 말을 하더니 애가 4살이 되면서부터는 대놓고 애한테 핀잔을 주더군요. 그리고 저한테는 저희 부모까지 들먹이기 시작했죠.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내가 식당 일 끝나면 집안일도 살펴야 한다고 했지. 애 장난감에 빨랫감에 설거지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도대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야? 너희 엄마가 집안 살림 하는 법도 안 가르치던? 하기는 쥐뿔도 없는 집안이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어? 빌어먹는 법이나 안 가르쳤으면 다행이지. 빌어먹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그러셔도. 아니다. 빌어먹는 법을 가르쳐서 애가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지. 지혜미 애비한테 배운 게 있어야 뭐 하나라도 똑바로 하지. 없는 집 애가 가방끈까지 짧으니 설상가상이지 뭐야. 지 아들한테도 똑같이 가르칠까봐 겁난다. 겁나. 아니 어머니, 저희 엄마 아빠는 왜 건드리세요? 그렇게 말씀 함부로 하시면 저도 못 참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바른 분들이신데요. 저를 얼마나 귀하게 키우셨는데요. 귀하게 키워서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냐? 어떻게 키웠을지 뻔하지. 내가 너를 보면 너희 부모를 모르겠어? 내 눈은 못 속인다. 이 염치 없는 거사. 저희 엄마 아빠 주변에서 다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집안에서 함부로 큰 소리도 내지 않는 분들이세요. 어머니처럼 함부로 남의 험담하는 분들이 아니시라고요. 뭐야? 이 가방끈 짧은 년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면 네 부모를 안다고 하는 거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을 해? 네가 그렇게 못 배워먹은 티를 내니까 니네 아들이 배우잖아.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는 우리 손주 하시면서 저한테 흉볼 때는 니네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깎아내렸습니다. 어떨 때 보면 손주라고 생각하는 건지 원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어린애한테 꼬투리를 잡고 흉을 보더군요. 한날은 애가 밥을 먹다가 옷에 음식이 떨어져서 얼룩이 좀 생겼어요. 그걸 본 시어머니가 쯧쯧거리면서 애한테 이러는 거였습니다. 에휴, 진짜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지 엄마네 가족 닮아서 하는 짓이 어찌나 없어 보이는지. 지 엄마 닮아서 밥도 빈티나게 먹네. 그날 아이를 재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잠든 아이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어요. 참아야 한다. 우리 지훈이를 위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하지만 지금도 애가 자라면서 점점 눈치를 보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런 할머니 곁에 있다가는 애를 망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막말을 할 때마다 휴대폰 녹음기를 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일이었죠. 그러다 저희 엄마가 식당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면서 들르신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잠깐 얼굴만 보고 간다면서 극구 사양하시는데 저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에게 꼭 밥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고생하시는 거 알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했으니 항상 마음 한구석이 아렸거든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엄마는 호박 시루떡을 보자기에 잘 싸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그런데 떡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눈치가 영 떨떠름했습니다. 무슨 잡상인이나 불청객이라도 온 것처럼 저희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엄마 앞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애써 즐거운 척하며 엄마를 식당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추운데 왜 자꾸 그냥 간다고 그러세요? 여기 앉아서 몸 좀 녹이고 조금만 계세요. 여기 설렁탕 맛있어요.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혜인이 너는 밥 먹었니? 그렇게, 아니다. 바쁜데 왜 엄마까지 챙기느라 고생할까봐 그러지. 나는 그냥 너랑 지훈이 얼굴만 보고 가면 되는데. 엄마 드릴 국밥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군요. 에휴, 사돈댁에 오면서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수준하고는 참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큰애처럼 명품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교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구먼. 가방끈 짧은 애를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맨몸으로 보내놓고 미안하지도 않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단체 손님이 들어왔어요. 식당이 와글와글 꽉 찼는데 엄마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게 영 신경이 쓰여서 저는 바쁜 와중에 흘끔흘끔 엄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엄마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옆 테이블 위에 행주를 철푸덕 소리가 나게 던지더군요. 탁탁 소리가 나게 수저통도 닦고 의자도 정리하며 밥 먹는 엄마가 눈치를 보게 했습니다. 손님들이 더 올 텐데 자리가 없어서 어떡하냐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카운터 쪽으로 오면서 이러는 거였습니다. 아휴, 못 배운 집안이라 그런가 밥 먹는 것도 눈치코치 없이 먹네. 피꺼소시란 말 아시죠?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하는 양을 곁눈 질로 보던 저는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엄마가 들었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엄마 쪽을 쳐다봤어요. 다행히 엄마는 못 들었는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을 마저 다 드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빨래를 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시아버지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흉을 보더군요. 큰 며느리네는 좋은 식당을 예약해서 대접하는데 안 그래도 딸을 빈손으로 보낸 주제에 코딱지만한 식당에 와서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다면서요. 저는 개고 있던 수건을 그대로 팽개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주는데 엄마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해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돼서야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따졌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까지 그렇다 치려 했지만 지훈이랑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함부로 굴고 막말하는 건 못 참아. 이제 더는 못 참는다고. 내가 이 집 노예야? 솔직히 나 없으면 식당 운영할 수나 있어? 하루 종일 일하고 애까지 보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밥 한 끼 못 대접해줘? 내가 너네 엄마 밥 주지 말라 그랬어.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생 난리를 치네. 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 엄마 들으면 어쩌려고.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든 오빠 맘 편하게 해주려고 지훈이 잘 키워보려고 꾸역꾸역 다 참아왔는데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일 때문이라고. 나는 일주일에 외출 한 번 못하는데 혼자 밖에서 놀러 다니니까 좋아? 목소리 낮추라고 했지. 얘가 진짜 점점 왜 이래? 너 예전엔 안 이랬잖아. 왜 이렇게 변했니? 진짜 무섭다 무서워. 아니, 아직 안 변했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줘? 그때 밖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못해 멍하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냐, 못 베어먹은 티를 낸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머리채까지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머리끄덩이를 같이 잡아당겼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아침 일찍 짐을 챙겨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는 것이 걸렸지만 아들 얼굴을 보면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길로 저는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지만 친정에 가면 두 분이 슬퍼하실까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고시원을 얻어 짐을 풀고 대학 때부터 고민만 하다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행정고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은 뒤에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기에 일사천리로 준비해 공부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학생 때부터 죽어라 해도 어려운 공부를 몇 년 공백 끝에 시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분노로 눈이 돌아버린 상태였기에 오히려 다른 거에 신경 안 쓰고 공부에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때가 저희 부모님이 어렵게 빚을 갚고 돈을 모아 신림동에서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을 때였어요. 식당이라고 하기도 뭐할 만큼 허름한 곳이었지만 두 분이 다시 힘내서 마련한 자리였죠. 한날은 제가 모의시험 점수가 영 안 나와서 실망한 마음에 걸어 다니다가 저도 모르게 엄마 아빠 식당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전에는 혹시 눈에 뜨일까봐 그쪽으로는 가지도 않았거든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저를 안고 막 우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못나서 네가 공부도 제대로 못 마치고 시댁에서 구박받고 산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니라고, 내가 악이 가져서 그런 거라고,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건데 왜 엄마가 미안해 하냐면서 엄마랑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 다시 공부 시작했다고 엄마에게 털어놨죠. 엄마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절대 안 하셔요. 그날 저녁 고시원에 들어왔는데 아빠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빠가 미안한 게 참 많다고, 네 공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는 거였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열심히 사시다 그런 건데 엄마 아빠는 뭐가 그렇게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건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하다가 그런 뿐이니까 나도 나를 탓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저는 무섭게 공부했습니다. 같이 공부한 애들이 뭐 먹으러 가자고 해도 저는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려고 끼니를 대부분 김밥으로 때웠어요. 고시생들도 스트레스 푼다고 스터디원들끼리 술도 마시고 저희들끼리 친목도 다지고 그러거든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절 찾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죠. 집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들을 보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전화고 문자고 다 무시하다가 연락을 하니까 남편이 왜 집에 안 오냐며 생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밖에서 아이를 만나 피자를 사주면서 엄마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너랑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조곤조곤 말해줬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소리도 못 내고 우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서 지훈이 데리러 올게. 알았지? 약속.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 착한 아들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그 뒤로 2주에 한 번씩 주말에만 아들을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저에게 전화해서 애 버리고 나간 년이 무슨 염치로 애를 만나냐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애가 너 닮아서 못 배운 티 나는 짓만 골라서 한다느니, 애가 보면 볼수록 덜 떨어졌느니 하면서 아이 욕도 하고요. 애한테까지 인신공격하는 시어머니의 말을 저는 모조리 녹음해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빼오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선 내가 성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한 지 2년째 되던 해 결국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빨리 합격하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도 빨리 합격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그렇게까지 늦은 나이가 아니었죠.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공부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빠가 보증을 서줬던 친구가 돌아왔어요. 아빠의 절친이었던 그분은 자기를 늘 미안했다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막혀있던 돈이 들어왔다며 아빠가 손해본 돈보다 더 많은 돈으로 갚아줬어요.
엄마 아빠는 그 허름한 건물에서 나와 훨씬 크고 좋은 건물에 돈가스 뷔페를 크게 열었습니다. 망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자리였고 장사도 잘 됐어요. 1년 만에 매출이 크게 올라서 제가 아들과 살기 위해 알아본 집 전세금도 엄마 아빠가 대주셨죠. 이제 임용만 기다리면 됐고 탄탄대로인 것 같았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시댁에서 아이를 순순히 내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들을 그 집에 그냥 두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사활을 걸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만나 좋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애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였어요. 네가 이렇게 빨리 시험에 붙을지 누가 알았겠어. 내가 네 가치를 몰라봤던 것 같아. 그래도 네가 있을 때가 좋았어. 내가 너한테 참 잘 못해줬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좀 너무했던 것 같아. 우리 대학 때 참 좋았잖아. 둘이 같이 있으면 무서울 것도 없고 행복했는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집에 안 돌아오냐고 저를 떠보더군요. 내가 미쳤다고 그 집에 들어가냐는 말을 삼키고 저는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평소라면 불을 환히 밝혀놨을 국밥집이 웬일인지 불이 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없고 초상난 집처럼 휑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서류를요. 저는 서류를 들고 남편을 추궁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순순히 털어놨습니다. 형수네 집안에서 진짜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면서 돈을 몇 배로 불려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대출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이랑 가게를 다 담보 잡힐 수가. 우리 집 망하는 거 보고도 그래? 집이 다 넘어가면 우리 지훈이는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형수네 아버님이랑 형님이 지금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막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해. 우리 엄마가 그 집 사람들 하는 말이라면 껌뻑 죽는 거 알잖아. 그 집처럼 돈 펑펑 쓰고 살게 될 줄 알았지 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 그 집 사람들 다 말을 말아야지. 무슨 말이야? 왜 말을 하다 말아? 그러게, 내가 전부터 그랬잖아. 돈이라는 건 정직한 거라고. 공짜로 돈 벌어준다는 사람들은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 집 사람들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왜 순진무구하게 그 사람들 말을 다 믿고 그래? 아, 그러게 말이다. 네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집 사람들 지금 주식 조작으로 잡혀갔어. 형수님 아버지랑 다. 뭐라고? 내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 듣더니 꼴 좋다.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혜인아.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하면 안 될까? 지금 형이랑 형수도 이혼하는 판에 나까지 이혼하면. 집에 돌아가서 TV를 틀어보니 뉴스에서 형님네 집안에서 운영한다던 금융정보회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그 집 가족들 다 줄줄이 구속됐다는 거였어요. 그때가 또 한창 모 연예인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건으로 떠들썩할 때였어요. 그런데 전문대 강사도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라는 제목의 뉴스에 나오는 실루엣과 대학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였어요. 저는 형님이 강의한다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엔 디자인과 땡땡땡 강사 박사학위 취소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맨 위에 올라와 있었죠. 형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률 85%로 취소된 거였죠. 학위 논문뿐 아니라 석사 논문까지 표절한 거였더군요. 시댁이 그렇게 좋아하던 교양과 학식, 그리고 돈까지 모두 사기였던 것입니다. 저는 더욱이 빨리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얼마 뒤 소송 준비가 끝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아빠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기꾼 며느리한테서 받은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와서는 가게를 구석구석 살피더군요.
제법이구만. 못 배운 집이 가게 좀 크게 내봤자지. 어디 밥이나 좀 내와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저는 시어머니란 인간은 꼴도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었었지만 아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여기는 밥을 갖다 드리는 데가 아니라 직접 떠서 드시는 데예요. 조금 있다 올 테니 식사하고 계세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쟤까지 게 그래도 용 빼는 재주가 있었나 보지? 행정고시인지 뭔지 그거 합격하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잘난 체 하지 말라 이거야. 애새끼 버리고 간 년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냐만. 내가 지훈이를 봐서라도 이제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마. 애한테는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지. 어머니한테 용서 빌릴 한 적 없어요. 이상한 소리 마시고 식사 안 하실 거면 나가세요. 저 말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네가 그러니까 본데 없는 년이라는 거야. 니까짓게 시험 좀 붙었다고 근본이 달라지는 줄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저는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제가 변호사와 통화한 뒤 나가보니 홀이 난장판이 돼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밥을 안 떠준다면서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머리채까지 잡은 거였어요. 정말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행패를 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시어머니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물론 주방 직원들까지 나와서 미친 여자가 하는 꼴을 구경하고 있었죠. 아니, 어디서 서빙이나 하는 것들이. 밥을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내가 너같이 천한 것들한테까지 무시당할 줄 알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사과 안 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양동이에 물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을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도 악을 바락바락 쓰는데 진짜 악귀가 따로 없더군요. 가방끈 짧은 년이 내 아들한테 들러붙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우리 집안 말아먹은 것까지 모자라서 나를 무시해? 어휴 분해. 내가 오늘 이 집안 아장 내버리지 그냥 갈 줄 알아? 교양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사기꾼 집안한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어디서 뺨 맞고 여기 와서 화풀이세요. 사과는 어머니가 저희 직원들한테 하셔야죠. 진짜 교양 없이 왜 이러세요? 그리고 제가 여태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가방끈 짧은 건 어머니 아니에요? 중학교 때 퇴학당해서 초졸이시라면서요. 학벌 콤플렉스 때문에 교양 하시는 걸 알겠는데 사기꾼은 조심하셔야죠. 뭐야? 인연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할 때 저희 아빠가 중간에 끼어 시어머니를 밀쳐버렸어요.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감히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무식하게 남의 집 영업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남의 귀한 식구들한테 행패를 부려? 우리는 직원들도 다 우리 식구들이야.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꺼져. 꺼지지 못해? 영업방해로 손해본 거 다 청구할 줄 알아. 그리고는 경찰이 와서 시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말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뒤 대학 때 가장 친했던 과 동기에게 연락이 왔어요. 친구는 졸업 직후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저에게 연락한 거였어요. 친구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네 사촌 오빠가 제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녀서 들었는데 남편이 같은 부서 유부녀와 정분이 나서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 남편이 회사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임원 회의까지 소집되고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키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은 또 고민 상담 해준답시고 그 여자와 가까워졌다는군요. 이렇게 오지랖을 넓게 쓰더니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거였죠. 이제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하대해도 강 건너 불구경이더니 꼴 좋다는 생각만 들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직업이 없는 데다 시어머니가 애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 인간이 빈털털이라 양육비는 얼마 못 받았지만 제가 그 집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재산 증식에 도움 준 것이 인정돼 위자료도 1억 가까이 받게 됐어요. 시댁이 돈을 잃은 건 제 탓이 아니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까지 저에게 전화해서 회유도 하고 화도 내며 돌아오라고 매달렸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게 이런 걸까요? 이제는 아들과 함께 알콩달콩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게 저를 배신했고 결혼 생활은 저를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지만 저는 힘든 시간들을 통해 깨달음이라는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인생에 시련이 온다면 거기가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시련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인생 파이팅입니다. 세상에,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걸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살의 이혼녀가 된 여자입니다.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고, 제가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40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나이지 않겠어요? 지금 나이에도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씁쓸하네요. 제가 지금부터 풀어나갈 이야기는 조금 답답할 수도 혹은 일부분 시원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크나큰 상처이긴 했지만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뒤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이라도 탈출하게 된 게 참으로 다행이지 않나 싶네요. 하늘이 저를 조금 더 빨리 도와주셨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요. 그러면 미뤄둔 이야기를 지금부터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17살 때부터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일찌감치 워드 자격증도 땄고요. 공부를 하는 틈틈이 한자 급수 시험도 보고 했습니다. 오로지 취업을 빨리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악착같이 사냐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대기업 입사였네요. 대학 다니던 시절에도 인턴십 참여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고 중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선정되어 다녀왔습니다. 줄줄이 늘어놓는 이유는 제가 대기업 취직에 성공을 했고 능력도 인정받아 초특급 승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자리도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같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서로의 연봉도 다 알 만큼 친한 사이였는데 원래 오빠가 여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6개월 뒤늦게 입사를 했고 당연히 저보다 직급이 낮았습니다. 제가 초특급 승진을 했다고 했잖아요. 인턴도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시작했고 입사하자마자부터 큰 프로젝트에 발탁이 되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당연히 윗선에서는 저를 이쁘게 봐주셨고 동기들이 일찌감치 결혼을 하면서부터 제가 더 자리를 차지하기가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직급이 더 높고 제가 더 회사에서 자리를 탄탄하게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약간 남자는 하늘이다 그런 마인드로 사는 경상도 집안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연애할 때부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딪히긴 했지만 그냥 저도 남편의 자격지심이다 하고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도 그렇게 계속 제가 연봉이 더 높고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빈정거리는 빈도수가 꽤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걸로 불같이 화도 내고 헤어지기도 했었는데 결국 남편에게 저는 필요한 사람이었기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정거림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죠.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돈 더 잘 버는 네가 사라면서 비싼 초밥집 가서 밥을 먹질 않나. 그래놓고 지가 살 때는 냉동 삼겹살집 데려가고요. 커피를 마실 때도 제가 살 때는 케이크며 쿠키며 엄청나게 사서 주머니에 꾸역꾸역 챙겨가질 않나. 물론 지가 살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고 끝이고요. 뭘 하려고 하면 돈 잘 버는 네가 사는 거지? 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몇 번이나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 만나자고 하면 저한테 빌어요.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은 그런 소리 없이 저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속아 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빈정거림에 무뎌지더라고요. 시간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결혼 이야기가 솔솔 나오더군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과 오래 연애하긴 했지만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글쎄요. 매일같이 싸우기만 할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까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양가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댁에서는 똑부러지고 할 일 잘하는 제가 꼭 며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몇 번이나 저를 붙잡았고요. 저희 집에서는 성격 더러운 저를 받아줄 사람은 남편뿐이라는 이유에서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동기들은 죄다 결혼해서 애가 둘이고 셋인데 저는 아직 시집도 못 갔으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도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떠맡겼습니다. 그때 저는 큰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기에 시간이 매우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모든 걸 저에게 맡기는 바람에 결혼식 준비까지 해내야만 했어요. 왜 저한테 오롯이 다 맡겼는지 궁금하시죠? 제 취향이 까다롭거나 신부가 제일 빛나야 하는 자리니까 그런 이유도 아니고요. 단지 제가 더 돈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결정권을 가져야 편하다고 지는 손 놓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남편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속으로 정말 욕도 많이 했지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주위에도 결혼한다고 소문이 다 났고 제일 중요한 회사에서도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르기에 늦었다고 생각한 거죠. 저에게도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결혼은 반반 결혼하자고 했더니 대출은 제 이름으로 받자고 하더군요. 이유는 당연히 제가 더 잘 벌기 때문이죠.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제가 아깝다면서 저를 뜯어말리기까지 했습니다. 딱 봐도 생긴 게 좀팽이 같고 속도 좁아 보이는데 그런 지옥구덩이에 가냐고 하면서요. 결혼을 한 친구들은 저에게 평생 비혼으로 커리어 지키면서 살 줄 알았다고 결국 너도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는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력 단절이 막 떠오르면서 파혼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매일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티가 났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엄청 헌신하는 척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제 기분이 나빠 보일 때 열심히 옆에서 비위를 맞춰주는 사람이긴 했거든요. 뭐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나 보지 싶었는지 뜬금없이 꽃다발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기도 하고요. 평소에는 선물하지 않던 비싼 브랜드의 목걸이도 선물을 해주더군요. 솔직히 그런 선물 받으니까 싫진 않았어요. 부모님 말씀대로 제 성격을 이만큼 받아줄 사람이 어디 또 있겠냐 싶기도 하면서 그냥 다들 이렇게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식까지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을 진행할 때부터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 갑자기 스폰이 붙으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정말 신혼이라는 걸 까먹을 정도로 바빠서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주위에서도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보다 제가 그 큰 프로젝트의 주축이라는 걸 더 고가워했어요. 이제 혼인신고도 했겠다. 저에 대한 자격지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게 불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8개월간 이뤄진 큰 프로젝트는 엄청나게 상황한 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급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고요. 승진 자리도 내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임원급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였기에 제 승진에 토를 달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남편의 부서까지 흘러들어갔고 직원들이 남편에게 축하한다고 했나 봐요. 성과급도 많이 받고 승진까지 따놓은 당상이라며 결혼하고 아주 잘 됐네. 이런 식의 칭찬이요. 자격지심이 강한 남편이 그 소리를 과연 곱게만 들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저를 경쟁의 상대로 보는 건지 뭔지 저에게 아주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일에 미쳐서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시댁에 전화 걸어서 제가 밥 한 끼 안 차려준다고 욕을 하질 않나 하면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진짜 결혼해서 밥 한 번 안 차린 게 맞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아니 회사 일이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 제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목표에 두었던 대기업 입사였는데 당연히 밥 차릴 시간에 프로젝트 하나 더 따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밥 차리는 시간까지 모조리 회사에 쓰고 싶다고요. 남편은 대인배인 척 알겠다고 했지만 그걸 빌미로 시댁에 저를 욕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저는 시댁에 제 욕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걸로 남편과 저는 조금 싸우게 되었습니다. 한창 좋아야 할 신혼에 부부싸움이 잦으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나 인터넷에 검색까지 해봤다니까요.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밥도 안 먹고 지내기를 반복하다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화해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어차피 대기업에 다녀도 당신보다 벌지도 못하니까 회사 때려쳐도 되지 않을까? 당신이 버는 돈이면 우리 둘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 더 늙기 전에 도전하고 싶어.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 다니고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돈도 모으고 대출도 갚고 안정적인 거지. 당신이 여기서 그만두면 우리 당장 대출 갚는 것도 힘들어질 텐데. 저는 남편을 뜯어 말려야만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남편은 그냥 남 밑에서 시키는 일이나 잘하고 사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이거든요.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녀서 잘린 것만 2번 봤는데 뭘 믿고 사업을 한다는 건지. 솔직히 사업을 한다 치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더 어울리거든요. 제가 반대를 하고 나서자 남편이 또 뾰루퉁한 얼굴이 되길래 일단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들어보자 했습니다. 이 사이트 보이지? 이게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도매 물건들을 파는 곳이야. 중국에서 싼 값에 물건을 사와다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재고를 많이 가져올 필요도 없어. 도매면 보통 최소 수량이 100개, 1000개 이러지 않아? 근데 이 사이트는 10개만 사도 돼. 매장이나 이런 데서 팔겠다는 건 아니고 나도 인터넷 사업자내서 인터넷 쇼핑몰 오픈하면 잘 될 것 같아. 요즘은 SNS 홍보도 하고 하니까 재고 떠안을 필요도 없고 괜찮지 않아?
이야기를 듣는데 사업 계획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은근히 빈틈이 많은 사람인데도 사업 계획에 크게 빈틈도 없었고, 배송 문제는 자기가 알아본 게 다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도매 가격에 몇 퍼센트를 더 얹어서 팔면 순이익이 얼마가 난다면서 계산까지 척척 하는데 괜찮겠다 싶었어요. 상품은 어떤 걸로 할 건데? 요즘 트렌드에 맞추려면 보는 눈이 꽤 좋아야 할 텐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봐둔 상품이 있다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SNS에서 많이 보이는 디자인의 식기부터 옷까지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트렌디하게 좋아할 법한 아이디어 제품들도 여럿 있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괜찮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올인해서 매달리는 것에는 반대를 했어요. 남편을 차근차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들이 전부 좋다. 가격도 좋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을 때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처음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니 회사를 다니면서 차근차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집 대출 갚고 생활비 생각하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다 싶었는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나름 용기를 북돋아주고는 저희도 화해를 했어요. 그동안 서로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가정을 챙기겠다. 너도 자격지심 그만 부려라 하면서요. 간만에 두 다리 뻗고 잔 것 같네요. 그렇게 남편은 평일에는 회사 일을 보고 주말에는 상품을 떼와서 이리저리 촬영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해서 물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개, 20개 사서 팔았던 제품이 점점 주문이 늘어나자 50개, 100개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오픈한 지 두어 달 만에 대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배송 보내느라 평일에 퇴근하고 와서는 남편과 둘이 상품 포장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만 했어요.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바쁘니 저희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방에 물건들을 두고 재고를 파악해가면서 물건을 배송했는데 주문량이 늘어나니까 방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창고를 하나 얻어서 물건을 쌓아야 할 지경이 오니까 남편도 저도 둘이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물건 배송 나갈 걸 포장하는 와중에도 쉴 새 없이 주문이 밀려 들어왔으니까요. 트렌드가 또 얼마나 휙휙 바뀌는지 잘 아시죠? 새 물건은 계속 들어오고 집 거실까지 물건이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고 결국에는 집 근처에 크게 나온 지하 창고에 새를 얻어서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에 회사 일 때문에 창고 정리도 못하고 배송이 점점 밀리자 남편이 드디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월 매출만 따져봐도 지금 남편이 버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남편의 성공과 동시에 저는 약간 불안해졌지만 남편에게 처음부터 약속했던 게 있었던지라 저는 퇴사에 찬성해줬습니다. 쇼핑몰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버는 돈은 제 월급보다 많아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직원을 둘이나 뽑아서 배송 업무를 도맡아서 하게 했고요. 저는 점점 늘어나는 남편의 쇼핑몰 규모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남편이 남 밑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업에 정말 소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맘카페 같은 곳에도 홍보를 했고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사업을 점차 키우고 있었던 거죠. 대기업을 퇴사할 때도 조금은 섭섭해할 줄 알았는데 시원한 마음만 가득하다면서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보다 월급이 많아지고 사장님 소리도 듣고 장사가 정말 잘 되니까 점차 저에게 의스대기 시작했어요. 카드 하나 띡 던져주면서 앞으로 생활비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면서 제가 버는 돈은 푼돈이니까 전부 저금을 하라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펀드 가입도 하나 하고 적금도 들으라고 종용했어요. 그러면서 자동이체까지 걸어버리고 저한테 앞으로는 가계부도 쓰고 버는 돈 전부 모으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저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제가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는 것에 뭐라고 한마디도 못하더니 월급이 역전되니까 저한테 그런 거 하나하나 허락받고 사라고 간섭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도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나중에 아이도 가질 계획이었으니까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받은 퇴직금은 투자를 하겠다며 주식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차라리 사업을 더 키워보라 했지만 지금도 충분히 버는데 더 키워봤자라며 제 말을 무시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주식이 좀 무서웠거든요. 한 방에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은근히 투자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은행에 데려가서 펀드 계좌를 만들게 했을 때는 손해가 날 수도 있다고 해서 겁먹었는데 남편이 골라준 종목마다 다 오르더군요. 남편의 퇴직금으로 쌓아올린 주식도 꽤 수익이 났다고 했어요. 뭐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를 일이지만요. 그래도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저도 점차 남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직원 2명으로도 물건이 감당이 안 된다면서 직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더군요. 원래 저와 일일이 상의하던 사람이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주위에서도 사장님 하니까 이제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어요. 어차피 제 사업 아니고 저는 대기업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기에 서운하진 않았지만요. 처음에는 시부와 시모도 남편을 도와서 배송 물건을 포장하고 했었는데 자꾸 실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시부모에게 용돈 줄 명분도 생기고 천천히 확인하면서 일하면 되지 않냐고 시부모랑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용돈 주겠다는데 너 지금 그거 고가워서 우리 부모님 일 시키려고 하는 거냐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어차피 퇴직하셔서 심심하실 텐데 아들 사업도 도와주고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면 서로에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시부모를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난 며느리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사업이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저를 완전히 배제시키는데요. 그러더니 새 직원을 뽑았다고 하더군요. 어린 여자애 하나와 군대 다녀온 남자애 하나였어요. 남자애는 물건 정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배송 업무만 도와주러 오시는 아줌마 셋과 함께 포장 업무를 했고요. 여자애는 사무실에서 주문도 받고 문의글 같은 거 답변도 해주고 전화 상담도 하는 그런 업무를 도맡아 한다고 했어요. 남자 직원은 창고에 상주했고 남편이랑 여직원은 칸으로 나눠진 사무실에서 컴퓨터 업무를 본다고 했습니다. 포장 직원 아줌마들도 매일같이 와서 3-4시간씩 포장을 할 정도였으니 규모가 정말 커지긴 했죠. 저는 그 와중에 회사 업무를 봐야 하니까 일일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제가 딴짓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기에 저는 평일에 월차를 내지 않고서야 남편 사무실에 가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일단 남편 사업장에 가서 참견하는 행위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직원들을 새로 뽑고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회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퇴근하고 들리겠다고 하니까 완전 반대를 하더군요. 사장이 있는 것도 눈치 보일 텐데 사장 부인까지 온다고 하면 애들 기죽는다고요. 아니 뭐 제가 애들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 월급을 전부 적금과 펀드에 쏟아붓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더라고요. 이미 예전부터 모아두었던 돈은 집 대출금 갚는 데 쏟아부었고
이전에 받은 성과급으로는 이미 가방도 사고 부모님 용돈도 드렸고요. 회사 일에 매진해봐야 월급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전부 다른 계좌들이 퍼가요 하니까 제 개인 돈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곤 달랑 남편이 준 카드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팀원들한테 커피를 하루 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써야 할 차례이기도 했고 제 승진이 코앞이었던 터라 기분 낼 겸 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5만 원 정도 긁고 나니까 남편한테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카페에서 뭘 먹었길래 5만 원씩이나 나오냐고 저한테 잔소리를 막 하는 거 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 한 달 월급이 600만 원이거든요. 남편이 버는 돈은 정말 1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근데 고작 5만 원어치 커피 사 먹었다고 바로 전화해서는 잔소리를 퍼붓다니. 결혼하고 나서 비상금 한 푼 모아둘 생각 안 한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 카드 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여잔데 저한테 5만 원 가지고 그렇게 치졸하게 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점점 제 입지가 좁아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저도 결국 대한민국의 남편 눈치 보는 며느리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이 갑자기 대기업 다니던 시절을 들먹이면서 자격지심을 또 부리는 거예요. 그깟 회사 다니면서 너한테 굽신거렸던 거 생각하면 열불이 뻗친다나 뭐라나. 진즉 사업을 했으면 그때 너한테 그렇게 수그릴 필요도 없었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그 월급 받아서 뭐 할 거냐고 하더라고요. 고작 600만 원 벌면서 언제 벌어서 언제 쓰냐고. 저는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아니 이 사람이 돈 좀 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너무 기고만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대기업 다니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면서 차라리 때려치우고 자기 일을 도우라는 거예요, 글쎄. 아시다시피 제 팀장 직함이 눈앞에 바로 있고 제 일에 얼마나 자존감이 넘치는지도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저러니까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당신이 회사 다닐 때 성과를 못 내서 그만큼 벌었던 거지 나는 잘나서 잘 번다고. 누가 요즘 월급쟁이로 600만 원이나 벌겠냐고. 나 팀장 달면 연봉 더 오르는 거 알고 있냐고.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죠. 당신 사업이 언제까지 잘 될 것 같냐고요. 그 말에 남편이 거품 물고 저한테 막 달려들었어요. 사업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니냐,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자기 사업 잘 되니까 배 아픈 거냐면서 애초에 사업 못하게 하려던 것도 저한테 굽신거리는 꼴, 평생 보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니, 제가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저도 말이면 단줄 아냐고 엄청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둘 다 부부싸움에 지쳐서 말도 안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말이야, 남편 사업장 돕는 게 내조야 내조. 언제까지 그 사업이 잘 되기만 할 것 같아? 당연히 고정 수입이 있어야지. 누구 하나가 잘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먹고 살아야 할 고정 수입은 필요하지 않겠냐고. 내가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있잖아. 카드 하나 던져주고 내가 뭘 사 먹는지까지 일일이 체크하면서 뭘 넉넉하게 준다는 거야. 나도 내 돈 다 묶여있지만 않으면 당신 돈 안 쓰고도 살 수 있어.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차피 입을 열어봐야 서로 상처 주는 대화만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을 넘게 냉전 상태를 유지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직원들이랑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오더군요. 술에 떡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현관 입구부터 술 냄새가 나서 제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정직원이라고 해봐야 남자애 여자애 하나 있는데 무슨 이 시간까지 술을 먹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질문을 해봐야 술에 취해서 대꾸도 못하고 있길래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낑낑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와중에 와이셔츠 카라 부분에 여자 화장품이 묻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남자가 여자가 있는 술집이라도 갔다 왔나 싶어서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불성돼서 말귀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말이라 늦게 일어난 남편에게 눈 뜨자마자 추궁을 했어요. 어제 도대체 어디서 뭘 했길래 와이셔츠에 여자 화장품이 묻어있냐면서 옷을 막 들이밀었더니 획 던지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아침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어제 여직원애가 술 취해서 넘어지려는 거 붙잡아 주다가 묻은 거래요. 지도 기억 하나 못하고 만취해서 들어와 놓고 그 상황은 잘도 기억이 났는지 나불나불 거리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길래 의심은 갔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한 번 의심의 씨앗이 싹 트니까 남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점점 퇴근하는 시간이 늦어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했던 게 의심이 한번 싹 트니까 곱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휴대폰도 처음에는 대놓고 하던 사람이 점점 숨기면서 보는 것 같다는 기분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날을 잡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휴대폰을 뒤져봤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남편이랑 직원들이 나눈 단체 대화방이나 개인 문자를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이 일 이야기만 있었고요. 괜히 의심했던 게 미안해지면서 몰래 본 건 비밀로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의심을 지우려고 노력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휴대폰이 사라졌다고 막 집안을 뒤지더라고요. 저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어디에서도 남편 휴대폰이 울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차에 두고 온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마트 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차 키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 마트 가려고 했어. 당신 차 타고 갔다 오면서 휴대폰 있나 봐줄게. 그러다 남편이 의심 없이 차 키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차를 찾아서 시동을 걸고 보니 음료 놓는 자리에 휴대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칠칠치 못하게 여기다가 두고서는 휴대폰을 그렇게나 찾았구나 싶어서 주머니에 넣고는 마트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휴대폰도 주머니에 있는 남편의 휴대폰도 조용한데 진동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뭔가 싶어서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니까 차 글로브 박스 안에서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글로브 박스를 열었더니 남편 휴대폰과 똑같은 기종의 똑같은 색인 휴대폰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순간 등줄기에서부터 소름이 쫙 끼치면서 금기의 열매를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하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 여자가 여보세요? 하길래 제가 누구세요?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누구냐고 하니까 전화를 말없이 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보니 제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있잖아요. 쎄한 느낌의 남편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휴대폰을 뒤져보려고 하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뭐 있다. 남편이 바람난 게 틀림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를 다녀와야 하니까 내비게이션을 딱 켰는데 거기서 또 소름이 돋더라고요. 최근 주소지 검색 목록이 생각나서 그걸 딱 눌렀는데 웬 오피스텔 주소가 엄청 찍혀 있는 거예요. 땡땡동 땡땡 오피스텔이라고 적혀 있는데 남편 사무실에서 10분 거리거든요. 저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남편의 블랙박스를 뒤졌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목록을 하나하나 뒤져보는데 땡땡 오피스텔 앞에서 찍힌 녹화본이 있더군요. 숨죽여서 화면을 제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랑 여자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 전부를 날짜까지 정확하게 보이게 찍었습니다. 찍는 내내 손이 어찌나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는지 결혼할 때부터 할까 말까 떠밀리듯 결혼한 남편이었지만 바람을 핀다는 게 확실해지니 정말 깊은 배신감이 들었어요. 증거를 나름 수집해놓고 마트에 가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차에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차에 있었어. 근데 휴대폰이 하나 더 있더라? 하트한테 전화왔는데 내가 받았어. 그러자 남편 얼굴이 갑자기 딱딱하게 굳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 인간 나한테 딱 걸렸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무슨 소리냐고 웬 하트?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가증스럽던지. 정말 코웃음이 뻥 하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글로브 박스에서 발견한 휴대폰도 남편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남편이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들킨 것처럼 휴대폰을 양손에 쥐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여자 누구야? 당신 회사 여직원이야? 그래서 오피스텔에 살림 차렸어? 땡땡동 땡땡 오피스텔에. 당신이랑 여자랑 들어가는 거 다 찍혔더라. 블랙박스까지 이미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니까 변명할 생각 하지 마. 오해야. 그리고 그걸 뒤져보긴 왜 뒤져봐? 당신 무슨 의부증 있어? 남의 사생활을. 부부끼리 사생활까지 존중해줘야 하는 거야? 그 사생활이라는 게 바람인 거고 내가 어디까지 눈 감아줘야 하는 건데 말해봐. 제 말에 남편이 아무 소리 못하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바람 필 때는 좋아서 몰랐겠지만 걸리고 나니까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는 건지 뭔지.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한숨을 내쉬더니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야, 남자가 사업하고 돈도 좀 벌고 하면 바람도 한 번쯤은 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실수잖아. 실수 한 번을 용서 못 해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미덕도 없냐 너는?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지금 그걸 변명이랍시고 입 밖으로 내뱉는 거야? 바람이 실수라고? 나도 실수해도 되는 거야? 너랑 나랑 같냐? 꼴랑 500만 원 좀 넘게 벌면서 내가 턱턱 가져다 주는 돈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자 혼자 사는데 월 500에서 600만 원이면 당연히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지 대기업 다닐 때 저보다 훨씬 못 벌었었거든요. 혼자 살면서 그 정도 월급이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지가 지금 버는 돈에 심취해서 저를 깎아내리니 너무 짜증났습니다. 바람은 둘째치고 저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게 개탄스러웠어요. 어차피 한순간 지나가는 바람이야. 내가 알아서 정리하고 올 테니까 그냥 그때까지만 냅둬. 내가 미쳤냐? 한 번 바람핀 인간은 두 번, 세 번 계속 바람피면서 살게 돼 있댔어. 그냥 이혼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아? 누가 아쉬울 것 같아? 아쉬운 건 너지.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없으니까. 너같이 대기업 다닌답시고 일에 미쳐서 남편은 신경도 안 쓰는 여자 나도 필요 없어. 네가 내조를 하기를 해, 살림을 하기를 해? 나도 너랑 이혼하는 게 마음 편해. 저도 같이 달려들어서 남편한테 싸댔어요. 위자료 톡톡히 준비하라고, 바람난 주제에 말이 많다고, 시댁이나 친정이 알아서 이야기하라고, 네가 바람나서 헤어지는 거라고 물고 늘어졌죠. 집은 제 이름으로 대출받았던 거고 갚아야 할 돈도 이제 멀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인 셈 치고 제가 들고 간다고 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기 좀 두드려보는 것 같더니 지 손해는 아니다 싶었는지 그렇게 하고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월급쟁이 불쌍해서 자기가 1, 2억 정도 인심 쓰듯이 주는 셈 치자고요. 끝까지 그 잘난 사업장 얼마나 가나 지켜본다 했죠. 그 여자는 제 생각대로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나이도 고작 20대 중반이던데
어쩌다 16이나 차이 나는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지. 그래도 제 업보다 생각하고 살아야죠. 유부남 꼬셔서 살림까지 차린 건데, 근데 저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남편과 협의이혼 도장 찍고 아파트까지 다 넘겨받은 이후에 상간녀 소송부터 걸었습니다. 증거야 뭐 블랙박스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제가 그 불륜 남녀들의 휴대폰 수사까지 맡기면 증거야 차고 넘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고 뒤늦게 남편이랑 상간녀가 송달을 받았는지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소송 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이 상간녀 소송이지 뭐긴 뭐겠어. 저는 그 한마디 날려주고 두 연놈들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충분했기에 소송에서 저는 이겼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돈도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겠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승소문을 프린트해서 그 동네 오피스텔이랑 상간녀의 본집 주소지 근처에 죄다 뿌려버렸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명예훼손으로 걸려봐야 처음에는 벌금 몇십만 원이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상간녀 아버지가 교육자라고 했으니 타격은 더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까지 수소문해서 주변에 죄다 뿌려버렸습니다. 당연히 동네고 어디고 죄다 소문이 났을 거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명예훼손에 걸렸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에 속은 엄청나게 시원해졌으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위 눈치 보면서 상간녀로 평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랑 오래 만나봐야 얼마나 더 만날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더 속 시원한 건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문제가 생겨서 중국에서 수출기를 닫아버린 사태에서 찾아왔어요. 수출길이 막히니 남편 사업장에도 당연히 차질이 생겼죠. 물건이 바로바로 들어와야 하는데 물건은 들어오지 않고 차일피일 배송 일자만 미루게 된 거예요. 주문이 들어왔으니 고객들은 돈을 다 냈는데 물건은 3주가 지나도 도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한 번에 환불 요청 들어오고 일부 고객들은 사기 사이트라면서 소송 걸고 소송 걸린 것만 해도 몇십 건이라 일일이 대응하느라 변호사비로 돈 다 털리고 환불해주랴 털려 물건 없어서 장사는 안 되는데 직원들 월급까지 또 따박따박 줘야 하고 거기다가 배송 지연 보상까지 일일이 다 해줘야 한다더라고요. 인터넷에는 남편 쇼핑몰이 배송도 안 해주는 사기 쇼핑몰이라고 올라와서 회원들도 우수수 탈퇴하고 벌금 내고 소송 걸리고 전 남편은 거의 회생 불가 수준으로 쫄딱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망하자마자 당연한 수순으로 상간녀도 잠수 탔다고 하대요. 하필이면 그 오피스텔도 상간녀 이름으로 얻었던 거라 그나마 보증금도 털려버리고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막 울면서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차단해놨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고 비는데 저보고 그동안 적금이랑 펀드 투자했던 거 많이 오르지 않았냐고 목돈 됐을 것 같다며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던데 합치면 안 되겠냐요. 제가 미쳤나요? 그딴 새끼랑 다시 살게. 꺼져. 나도 10살 어린 파릇파릇한 연하남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너는 너대로 알아서 인생 잘 헤쳐가면서 사세요. 그러고 전화 끊고 바로 차단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네요. 팀장 달고 새 명함 나오자마자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거든요. 지가 생각해도 양심 없을 테니 전화는 안 했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정말 탄탄대로 잘 밟아가면서 팀장으로서 팀원들 잘 챙기면서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에게 후원장담했던 것처럼 연하남과 썸 타면서 지내고 있네요. 돌싱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앞으로의 인생은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라 상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